IMF 이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이 시기는 활용의 시기로 봐야 됩니다. 가격의 조정이라는 부분과 어려움이 있는 시기잖아요. 금리가 높고 유동성이 둔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돈인데 다른 해석을 할 경우가 많아요. 상승장일 때는 야 1억밖에 못 벌었네 라고 했는데, 하락장일 때는요 야 1억이나 떨어져? 이거는 체감 정도의 공포가 떨어진 1억이 거의 두세 배가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상승장은 1년이 금방 지나갔을 겁니다. 아이 놓쳤다. 근데 하락은 지금 불과 우리가 제가 말한 것처럼 6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격들이 급급매라든지 직거래들이 활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조금은 전체적인 시장을 휘감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상승은 금방 지난 것 같아. 근데 하락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 얼마나 가는 거야?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이게 어려운 시장은 본질적인 게 변한 게 없는데 그 본질의 사이드에서 돌고 도는 다양한 현상 때문에 그것들이 해석들이 되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공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재밌는 걸 한 개 보여드릴게요. 이 가로선이 직선일까요? 사선일까요? 이거는 직선입니다. 직선인데 우리가 이거를 본질과 다르게 보는 이유는 착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착시가 일어나냐면요, 주변에 착시를 일으킬 만큼의 너무 많은 큰 변수, 위험의 변수, 어려움의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을 직선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주변에 있는 검은색 있죠? 요런 부분들이 거치면은, 요런 게 거치잖아요. 거치면은 이 본질이 보일 겁니다. 직선이라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어려운 시장의 본질들을 그냥 집을 팔아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뭐 상담을 하신 분이 그냥 무조건 집을 다 팔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팔지 말라고 하고 불가피하게 한 개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팔지 말고 하나를 팔라고 했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둘 다 내놓고 그 중에서 한 개를 선택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제가 이거는 그림이긴 하지만은 본질은 이 직선은 그대로인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왜곡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곡되게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를 필터링해서 보는 시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과거를 얘기를 하고 제가 과거에 대한 역사들을 바라보려고 한 이유가, 저번 시간에 제가 2008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시장의 상황에서 정책들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가격의 변곡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시장을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시장에 돌아가는 원리들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썼어요. 일부러. 지금 보시면은 부동산의 상황의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우선은 화랑이 됩니다. 2021년처럼 화랑이 되고 그 전에도 계속 시장이 좋았죠. 근데 화랑 이전에 2021년도 오기 전에 또 어떤 시장이 있었어요? 2018년, 2019년에는요 조정장이 있었습니다. 조정장이 있었고 또 가격들이 화량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락이 아니라 조정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치고 올라왔던 겁니다. 보통 화랑이 끝나면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그게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경제 위기가 맞물려서 공급이 굉장히 커진 시기에 가격들이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화가 되고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놀랍니다. 놀라서 거래 활성화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이 정책을 펼치는 와중에도 부동산의 여론과 언론과 시장의 심리는요 공포가 지속됩니다. 믿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의 현상이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도 정부는 거래가 될 때까지 이 가격들이 너무 끝없이 이 현물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거래가 되도록 완화 정책을 펼칩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가격들이 변곡점을 찍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변곡점을 찍는 상황에서 유동성 시장이 도래했을 때 다시 부동산이 화랑을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슷한 부분들을 저번 시간에 제가 영상을 2개로 편집을 하고 실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걸 글로 한번 그냥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짧게 얘기를 했지만 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서 IMF 이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MF 이전에는 가격들이 1990년대 초반에는 200만 호 건설 때문에 가격의 안정기가 있어서 김영삼 정부 때는 완전한 안정기를 좀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도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쯤 IMF가 되기 전에 가격들이 많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IMF 전에 조선일보의 내용들을 보면은 대책 없는 집값 상승, 지금 전국 집값 30% 올랐다. 며칠 전에 자고 일어나면 오르던 아파트 값이 요즘은 30% 이상 오른 건 물론이고, 봄이 되면은 더 오른다는 심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더 오른다는 심리까지도 가해져서 매물이 나오지도 않고 있다. 거래를 하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팔기 싫어서 더 오르면 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부터 자고 나면은 이 올랐던 것은 물론이고, 현실에 이런데 정부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뭐 17평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데 결혼 후에 18년 걸렸다. 예, 지금 뭐 우리도 비슷하죠. 이런 식이, 왜냐면은 우리는 이때 1997년이면요.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100만 원이 뭡니까? 50만 원, 60만 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도. 근데 요때 이제 이런 부분들 가격들이 이제 IMF 이전에는 30% 오르고 막 크게 오르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IMF가 터집니다. 그러니까는 IMF 때 수도권 땅값 최고 30% 하락이라는 내용으로 이제는 공포의 시장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는 더더욱 힘들었던 게, 지금보다의 보수의 수준도 낮았지만은 집값이 쌌죠. 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금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당시에 금리가 17%, 20%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무서운 이율이었죠, 금리가. 아무튼 97년도에 IMF가 터지고 98년도에는 그 이후에 가격들이 굉장히 급락하게 됩니다. 이제 화랑에서 조금 경제 위기라는 변수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살려야 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제 풀어서 하향 안정세를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경기 활성화 방안도 내고, 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도 내고, 5월 9월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게 되는데, 이제 비관적인 여론도 되게 많고, 부동산 이제 98년도 12월 12일 날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 불패시나 깨졌다. 이제 언론도 그렇고 심리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대책들을 계속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대책들을 계속 낸 거죠. 그리고 미분양이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증가된 거는 이제 거래를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폐지를 하고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가면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왜? 기존 아파트가 기준이 되어서 분양가를 바라보면은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미분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하고 또 유사하게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책들을 많이 내다가 이제 1999년도에 보면은 조금 일부 상승하는 지역들, 가격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들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파트가 이제 9월에 보합세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12월 좀 말 되니까는 어느 정도 가격들이 조금 저점을 찍는다는 느낌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드디어 집값에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나?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과 IMF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IMF의 11개월 뒤에 가격들의 변곡점이, 일부 소소한 변곡점이 있었고요. 다시 회복을 했고요. 그 회복한 이후에 가격이 둔화되다가 좀 안 좋다가 2000년도 들어서 가격들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치동의 주공아파트, 대치동 대형 주공아파트가 그거거든요. 지금 재건축이 되어서 동부 센트럴빌, 도곡동에 바로 붙어 있는 데입니다. 요때 이제 2000년대에 40%가 올랐대요. 예. 평균 1억이 오른 게 40%랍니다. 23평, 34평이. 뭐 여기 호재가 많고 뭐 학원가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변곡점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진짜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은 17.1% 올랐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0.3%, 수도권은 13.5%가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우리가 2021년도에 20년 전이잖아요. 비슷하게 그냥 크게 올라 버립니다. 근데 20년이 지났다고 똑같은 패턴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유동성 시장을 조금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복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비해서 돈이 훨씬 더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2001년, 2002년까지 가다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뭐 치솟는 집값 분양 아파트 30% 가량 올랐으며 단독은 15%, 연립주택은 13% 가까이 상승했다. 강남권의 신규는 평당 분양가는 평균 1,600만 원에서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 등장해 화제다. 2천만 원이 넘으면 화제였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으로 아파트의 이제 평균가가 1,000만 원이 넘어갔다 해서 1,000만 원 시대라고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인데 2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런데 2천만 원이면은 어디에 집을 살 수? 지방에 집 사죠. 뭐 서울은 2천만 원짜리 집이 좋은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을 찍은 걸 또 보시면은 청약 열풍, 광풍, 신기록 거듭갱신, 200대 1 달하고 32평짜리 삼성 레미안이 동시 분양을 해가지고 금호동의 한신슈도 뭐 2013대 1 나오고 신기록 갱신하는 한 해였다. 그래서 정부가 뒤늦게 재건축 요건 강화하고 10월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했는데 문제는 이 안정세가 있다가 또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뭐냐면은 카드 대란이 옵니다. 카드 대란. LG 카드. 예,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카드 사라고 하고 대학생 사라고 하고 그냥 뭐 좀 카드의 남발 시대였죠. 그래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신용 불량자 수가 400만 명에 도달했어요. 그 400만 신용불량 수가 400만 명에 도달했고 이게 대부분 이제 도달했고 13% 정도의 자기 자본율을 가지고 있던 카드사들이 이제는 마이너스 5.4% 붕괴가 되었죠.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체감을 하게 이제 표현을 하려고 제가 앞에 밑에 글을 넣었는데 IMF 때 신용 불량자가 193만 명이었는데 그 신용카드 대란이 일어난 다음에 2004년까지 조금 지속이 되죠. 382만 명이 이제 이런 그 신용 불량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382만 명 중에서 신불자가 80%,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신용 불량자가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이때 가격들 크게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2024년까지 가격들이 둔화되는 양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유동성 시장이 나타납니다. 그 유동성 시장이 나타나고 계속 이제 가격들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2006년도, 2007년도 서브프라임이 일어나기 전까지 엄청나게 오르다가 드디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서브프라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게 바로 이겁니다. 화랑이 되었고 시장이 악화가 되었고 정치적 거래 활성화가 되었고 그다음 부동산의 공포가 지속되어서 언론과 여론과 심리는 계속적으로 정책을 믿지 못하고 그래도 정책은 계속 완화 정책을 내고 거래량이 회복되고 유동성 시장이 도래하고 부동산이 화랑이 되고 그리고 또 시장이 악화되고 이게 이제 돌고 도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한 건요. 이 시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돌고 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2007년 서브프라임까 얘기는 2008년부터는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완화의 책이 생기면서 가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변곡점들의 시그널이 있었다. 집을 사라는 간접적인 시그널은 정부에서 계속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저한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막 잘 웃고 막 얘기 많이 하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되게 많으신데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저번 주 수요일 날 이승태 변호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승태 변호사님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만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의 희망만 있으면은 저는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만 있다면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상황이 왜곡되어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보편화된 지표로서 사용돼야 될 거래량들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것도 왜곡되어 있고 이제 지표로서 삼기는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시장의 상황이 박살이 나 있으니까 내 심리도 이거를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왜곡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장을 진입한 사람은 첫 경험으로 인해서 그 공포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시장을 또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고 여러 가지의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서 시장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왜곡을 변환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시기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시기는 활용의 시기로 봐야 됩니다. 지금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없어지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의 완화가 풀리면요. 무주택자는요. 이제는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되게 공포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시장을 기회로 바라보는 시선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는 있지만은 부동산은요. 늘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 우상향의 문제는 이제 화폐 가치 하락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하락과 상승이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향을 한다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락과 상승을 알 수 없으니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응을 할 때 활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락장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시장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은 다주택자는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크게 눌러놨기 때문에 무주택자도 활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크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공포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뭐냐면은 보금자리 특례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십시오. 조건이 되는 사람은. 그리고 현금이 충만한 사람들은 지금 집을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집을 사도 무관한 시기입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죠.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저는 그래도 집을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주택자한테는. 1주택자는 어렵습니다. 다주택자는 조심하고 어려워야 되는 부분들이 어려운 시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주택자는요. 해석을 달리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시기에 좋은 물건을 가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갭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실거주로 들어가시고 나중에 그걸 시장이 좋아지면은 전세로 내놓고 뺀 전세로 내가 나간 다음에 그 전세금과 실거주로 월세를 하든지 그 다음에 또 그 투자금을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자산을 늘려나가는 부분으로 가는 게 좀 이상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